22대 총선이 기다리고 있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촛불행동TV에서 방송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진보 개혁을 열망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22대 총선 특집 방송 2024년 총선 이 사람이라는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방송 시간인데요. 아주 주목할 만한 인물을 모셨습니다. 올해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정치인이죠. 2024년 상반기 전주 재보궐선거의 주인공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이 앞두고 있는 일정들이 뭐가 있나요? 네, 국회는 이제 예산 정국인데 예산은 지금 예결위에서도 소소히, 그러니까 아주 거의 여야 간사 정도, 그다음에 위원장 정도 아주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밀고 당기기 하고 있는데 원래는 12월 20일 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했었는데요. 네.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28일 날로 연기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안에서 예산 문제 가지고 계속 뭔가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제가 그랬죠. 아니 나도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좀 알려줘라. 아니 그거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예요? 그 간사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예결위 간사,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위원장 이렇게 하고 아마도 여야 원내대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민생 예산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아무튼 12월 20일이나 28일 날 정도에는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겠나 싶고, 아무튼 예산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거기서 1차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그 공유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 네, 그걸 이제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에서 그럼 통과시키겠죠. 너무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원래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다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마지막에 가면 아까 얘기했던 극소수 인원들이 거기서 예산을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각 당의 의원총회, 여기서 각 당이라고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서 그걸 얘기해서 이 정도면 합의하자 이렇게 돼서 되면 이제 그게 본회의에 올라오겠죠. 이게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 돌아갈 그렇죠. 수밖에 없네요. 모든 국회 일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둘이 합의하는 거에 따라서 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본회의가 2시인데 2시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저 혼자 앉아 있어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그럼 뭐예요? 예? 시간을 잘못 받으신 거예요? 아니 2시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두 당 중에 어느 한 당이 의원총회를 하는데 의원총회가 늦어진다. 그럼 밀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계속 언제 끝나요? 의원총회 이렇게 되는 거죠. 의원이 자주 모셔야겠어요. 국회 현장 이런 걸 좀 들어야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소수 정당은 특히 시간을 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안이 올라올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리 사전에 합의된 안은 예를 들면 10개의 안인데 급작스럽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우리 이 안을 올리겠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과반 이상이 되니까 그냥 회의 중간에 갑자기 회의하고 있는 본회의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 이 안을 올렸습니다. 이 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진짜 답답하죠. 소수 정당, 그러니까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들끼리는 그것을 논의하고 합의하는데 소수 정당은 아예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갑자기 옆에 있는 의원한테 물어보고 막 이러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처음 국회 와가지고 따지려고, 아니 나도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내가 회의에 참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국회 관례가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한데요? 기본소속당 용해인 의원님한테도 하소연하고 정의당 의원들한테 하소연해도 자기네들은 이제 벌써 몇 년 이미 겪어온 일이라 익숙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수정당이 또 비애가 있네요. 그 얘기를 좀 뒤에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국회의원 되시고 네. 좀 바뀐 점? 의회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완전히 전환된 거잖아요. 사실 경험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걸 익히는데 되게 오래 걸리실 그렇죠.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국회의원 하기 전에 택배노조 조합원이었고, 그전에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같이 투쟁해 왔던 사람인데, 국회의원이 되니까 사실 처음에 그런 고민이 있었죠. 내가 장관들 앞에서, 총리 앞에서 잘할 수 있나? 왠지 좀 주눅 들고 또 국회에 왔더니 의원님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쭉 뭐 이렇게 프로필 같은 거 이분은 어떤 분이지 이렇게 쭉 보면 거의 대다수가 다 서울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판검사하고 다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참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잘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 선거운동이나 아니면 지역구 돌면서 만났던 수많은 주민들이 야, 국회에 들어가서 진짜 이 정치판을 확 갈아엎어야 된다. 진짜 저 말도 안 되는 정치하는 거 봐라. 뭐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 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나는 개인 자격으로 여기 온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 내가 왔으니까 내가 더 당당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이니까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어리버리한 게 많죠.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국회의원이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22대 총선이 앞당겨져 왔습니다. 네, 맞아요. 저 4월 달에 당선되고 나서 막 한참 바쁘게 지냈는데 이제 바로 선거운동 해야 된다고 그럼 해서. 다시 전주로 나가셔야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선거에서 막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선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 선거 승리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진보당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예. 당시에 제가 2023년도 4월 5일 선거였는데 2022년 10월 16일부터 상가 방문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뭔가 내가 알려야 된다 이래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진보당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상가 사장님 진보당이요? 중국집입니까? 빵집이에요? 뭐예요? 진보당이 뭐야? 그래서 아니 우리도 민주당 뭐 이런 거 같은 정당이에요. 이렇게 그런 당도 있어요. 정의당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정의당이랑 또 틀립니다. 뭐 이렇게. 그걸 설명하시느냐고 또 고생하셨겠네요. 네, 처음에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 진보당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강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선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인지도 0%, 지지율 0%. 네? 네. 이러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주 시민들이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준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지금도 가면 이제 동네 상가 방문 제가 쭉 주말이면 이제 가게마다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많아요. 나는 강성이는 오늘 처음 보네? 그러면서 근데 강성이를 지지했던 수많은 당원들이 여기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저희 진보당 당원들이 선거 때 평일에는 300명에서 400명, 주말에는 1,600명에서 2,000명. 그 정도 점령 아닙니까? 네, 전국에서 다 전주로 다 오셔가지고 우리 곳곳에서 막 쓰레기 주우시고 막 피켓 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일부 정말 열심히 도와주신 분들은 거의 2달 가까이를 자기 일을 휴직하고 한 300~400명 정도 되시는 분이 방을 얻었어요. 전주에 방을 얻어가지고 2달 휴직한 분들이 300~400명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분들이 방을 얻어가지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선거운동을 해주시고 그 지역 주민들이랑 정말 친해진 거예요.
자기 이제 동네 지역 주민들이랑. 네. 그래서 강성희는 모르는데 진보당은 한다. 진보당의 그 당원들 정말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분들이 있어요. 진보당 니네 종교랑 관련이 있지 않니?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네. 왜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해할 만한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10원 한 장 돈을 못 드렸거든요. 그럼 더 오해할 만한데요. 네. 아니 400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여기서 살고 이렇게 네.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뭐 비정규직 노동자, 택배 노동자 뭔 돈이 있어서 그분한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선거운동하는 과정에 상대 후보가 야 우리는 저기 뭐야 돈 안 받고 나는 지금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당원이 저는 돈 300만 원 내고 하는데요 지금. 이길 수가 없다. 네. 아 정말 그래서 전주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도 아 그때 선거 때 진보당 정말 열심히 하고 이랬던 걸 기억한다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이 과거 2012년도에 해산하겠죠. 국회에 13석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3년, 14년 거치면서 해산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상처를 받았던 많은 당원들, 그런 분들이 진짜 10년 동안 막 절치부심하면서 활동을 해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년 동안 선거에 안 나갔냐? 계속 나갔어요. 우리는 민중연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민중당이라는 이름으로 네. 계속 나갔는데 거의 당원들 정도도 표를 안 찍는.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하면 혹시 내가 우리 후보를 찍으면 저 국힘이 되면 어떻게 해?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당원들조차도 우리 당을 못 찍는 상황이 계속 10년 가까이 됐는데 야 전주가 좀 될 것 같대.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니까 막 전국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막 와가지고 한 번 오시면 나 다음번에 또 올 거야. 막 이런 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될 것 같다 생각하셨어요? 0%에서 시작했는데. 솔직히 저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근거는 없어요.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지방 의원들이 21명이 당선이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때 우리가 정의당이 9석이 당선이 되는데 우리가 21석 되면서 2022년도 지방선거 성적표로는 우리가 제3당이 된 거예요. 2024년도 총선인데 2023년도에 전주에서 재선거가 열린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전국에서 한 군데만 열린 거예요. 이 선거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고민을 했죠. 원래 저는 만약에 그냥 2024년도 총선이었다면 출마를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우리 당에 훌륭하신 분들이 전국에서 수십 명 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내가 뭐 굳이 나 같은 사람이 뭐 나는 그냥 현장에서 열심히 그냥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2023년도에는 전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주에서 만약 우리가 후보를 못 내면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그래서 처음에는 출마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출마를 했고 조금 지나서는 야 우리 정의당만 이기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뒤에는 목표를 당선으로 바꿔야 되겠다. 우리 당에 중앙위원회라는 이제 기구가 있는데 한 250명 정도 되는 전국에 있는 우리 당의 주요한 활동가 분들이 모이는 회의예요. 그 회의에서 제가 250명 되는 중앙위원들 분들 앞에서 나 전주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 나 찍어준다고 한다. 근데 이게 후보한테는 좋은 얘기 하지 않냐. 후보한테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혹시 후보한테 하는 그냥 의뢰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 생각엔 진짜 분위기가 좋은데 와서 좀 확인해 주셔라. 여러분들이 와서 한번 이게 어떤 건지 확인해 줘라. 이제 이러면서 그때부터 중앙위원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당원들이 다 막 오면서 진짜 전주는 전주 시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나 젊었을 때
니네처럼 그렇게 뜨거웠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근데 니네 보니까 진짜 그 옛날에 나 뜨거웠을 때 그 마음이 생각난다.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막 됐고 마지막에 한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전주 시내에 진보당은 빨갱이다. 맞아요. 기억나요. 강성희는 나 간첩이다. 뭐 이런 식의 민주당 쪽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분이었죠? 네, 맞아요. 그게 도배를 했어요. 전주 시내를 다 플랜카드로 다. 네. 그래서 혹시 이것을 넘어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플랜카드가 나올 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왜 그랬냐면 예상했거든요. 만약 우리가 당선권으로 가면 이런 안티가 있을 것이다. 당선권이 아니라면 아주 조용하게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제일 마지막 논리잖아요. 논리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 플랜카드가 붙고 나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공표를 못 하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못 하는데 1등과 2등이 붙어 있다고 했어요. 제가 1등을 하긴 했는데 차이가 너무 미비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똑같다고 봐야 된다. 근데 선거 결과는 9%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완전 압도적으로. 그래서 전주 시민들은 이 종북 공세와 빨갱이 타령을 이제 넘어섰구나. 이제 더 이상 이런 걸로는 안 되는구나.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단식하실 때 제가 이제 저희 당에서 이제 힘드시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11월 달에 간첩단 사건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것 또한 뭐 같이 싸워서 이겨내야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 간첩단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글쎄 더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국면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그런 조작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구나. 왜냐하면 올해 12월이 지나고 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뭐 경찰이나 이런 데로 이첩돼요. 그래서 국정원이 자기의 어떤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어떤 요것을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뭔가의 조직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이다. 근데 오늘이 지금 12월 말로 지금 다가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며칠 아니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수준이 이제는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 전주 선거 기억나는 게 전주에 사시는 시민분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이 민주당은 보이지도 않고 진보당만 보인다고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게 진짜 민심으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아마 진짜 그런 민심으로 당선이 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는 윤석열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엄청 차고 오를 때 갑자기 나타난 선거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야 이때다 거의 전주가 전국 선거처럼 뜨겁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때도 사실은 선거 구도를 처음부터 우리는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잡았고 다른 많은 후보들은 처음에는 전주가 너무 낙후하지 않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어떤 나는 후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초지일관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이런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심판의 의지를 모아내냐 아니냐다. 그래서 전주 시민들도 아마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누가 예를 들면 민주당 계열 후보든 뭐 진보당이든 다른 무소속이든 많이 나왔는데 누가 정말 윤석열 심판의 길로 제일 세게 달려갈 수 있냐.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건 윤석열 심판하려면 민주당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야권이 총단결해야 됩니다. 야권을 단결시키려면 예를 들면 180명 정도 있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한 명을 더 단성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당을 보내주면 진보당이 야권을 단결시키는 촉매제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어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었고 맞아요. 일치 단결돼 있었죠. 뭐. 네, 맞아요. 그때 당시 이제 무소속 후보로 안혜욱 후보가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안혜욱 회장님도 10몇 프로 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10%를 넘겼죠. 네, 그러면 두 분이 합치면 정말 압도적인 민심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혜욱 후보님 사실은 두 분 다 0%에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저는 그래도 좀 오래 그래도 몇 개월 이렇게 했는데 안혜욱 후보님은 진짜 그냥 금방 훅 오셨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갑자기 훅 오셨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깜짝이었죠. 와 그래서 사실 저희 선본에서 야 이게 위기감 느끼시구나. 마지막으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랬었죠. 예. 그래서 진짜 예. 진보당에서 정말 총력을 다해서 그때 구호가 한석의 기적이셨죠. 예. 정말 진짜 한석의 기적을 지금 만들고 계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진보당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현수막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게 우리 의원님이 윤석열 면전에 대고 든 피켓 네. 줄일 것은 예산이 아니라 윤의 네. 임기 이게 완전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제가 달린 댓글 몇 개 네. 가져왔는데 뭐라고 달렸냐면 저분은 월급 받을 만하다. 요즘 보면 진보당이 프레임 싸움 잘한다. 표현도 멋지고 기계도 멋지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반응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반응보다는 그걸 하기까지 약간 근데 좀 떨려 보이시던데요? 그럼요. 그럼요. 혼자. 사실은 그걸 하기 전에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어요. 맞아요. 피켓 안 들기로. 네, 국회 내에서 고성을 지르지 네. 않는다. 그다음에 피켓을 들지 않는다. 이런 걸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속으로 그건 이제 두 당이 합의한 거고 나한테 뭐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 뭐 나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장점이 여기서 말이 되는군요. 두 당의 합의가. 일단 뭐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두 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혹시 내가 피켓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건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국회 본회의장에 이거 못 들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경비 쓰시는 분들이 혹시 막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피켓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들어갈까? 뭐 어떻게 들어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이 옷에다가 이 와이셔츠 옷 속에다가 피켓을 집어넣고 네. 이게 딱 잠그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와이셔츠를 풀러가지고 딱 도착하자마자 네, 풀러가지고 이제 딱 준비해놓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입장하면서 이제 딱 이제 들기 시작한 건데 제일 큰 고민은 이제 들긴 들었는데 대통령이 끝나고 연설을 마치고 막 악수를 막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악수를 청하면 일단 악수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 피켓을 이렇게 줘야겠다. 줘야겠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아무튼 제 쪽으로 오다가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눈도 안 마주치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고 주변에서의 어떤 반응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이제 강성희는 이제 다 털리겠구나. 이제 탄핵 상수니까. 이제 뭐 다 털리겠구나. 이제 그러는데 아마 좀 나올 게 좀 있으세요? 열심히 털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근데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줬고 당시에 그 두 당의 민주당과 국힘의 합의를 보고 저는 이런 자리에서 누가 발언도 하나 안 하는 게 너무 답답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해 주셔서 고마웠고 그때 또 이제 김영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내려오셔야죠. 이렇게 악수. 이 두 가지가 국민들의 속을 뻥 뚫어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이 짧은 의원 생활이셨지만 그 기간에 좀 해놓은 거, 좀 더 주력했던 거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법안 발의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몇 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10명 있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국회 처음 딱 들어왔는데 정청래 의원이 밥 한 번 사준다고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처음 이제 국회 들어와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정청래 의원실에 딱 갔더니 거기 윤미향 의원님하고 두 분이서 빨리 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밥 먹으면서 앞으로 저 법안 발의하는데 힘든 거 있으면 다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다 해줄게. 한 번은 안 해주셔가지고.
무슨 법안을 발의했는지 얘기해주세요. 아니 뭐 여러 가지 하긴 했는데 아무튼 너무 한 번도 사인 안 해주셨어요? 네, 너무 윤미향 의원님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정청래 의원님 너무 바쁘셔서 그런가 아무튼 안 해주셨어. 그래서 법안 발의하는 게 되게 힘들긴 했는데 문제는 법안 발의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아직 상임위에 올라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가 법안 발의하기,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오기 이전에 이미 쌓여있던 법안이 너무 많고 네네. 이것을 하기도 지금 너무 벅찬 거예요. 국회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일 그래도 아무튼 의미 있었던 건 쌍특검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선거운동 할 때도 우리 주민들한테 나 가면 쌍특검만은 내가 반드시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 당시 사실 정의당이 조금 입장이 애매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올 봄만 하더라도 정의당에서는 좀 이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조사를 좀 지켜보고 나서 그 뒤에 좀 판단해야지 이걸 바로 막 특검 법안을 올리는 것이 좀 그러지 않냐? 뭐 요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엄청 먹었습니다. 네,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4월 5일 당선되고 나서 우리 진보당은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이게 당론이에요. 나는 우리 전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 이거 한다고 얘기했어요. 나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애매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걸 하자. 네. 근데 정의당은 하지 말 좀 기다리자 이런 거였는데 뭔가 누군가 새로 쑥 들어와갖고 그렇죠. 야 이건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좀 약간 태도 변화가 태도 변화가 좀 있으셨고 그러면서 패스트 트랙에 올리게 됐고 그게 이제 이번 12월 28일 날 네. 이제 상정해서 통과시키게 되는 예정이죠. 그게 아무튼 이 윤석열 심판의 어떤 정국을 새로운 정국으로 만드는 어떤 계기를 만들게 된 것 같아서 야사당이 같이 했거든요. 야사당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저는 아무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법을 사실 되게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정무위에서 이제 하는 건데 계속 국힘은 반대해 왔고 계속 시간을 계속 끌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민주유공자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분들이 매 회의 때마다 저희 정무위 회의실 앞에 다 오셨거든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된다 했을 때 아유 당연히 해야죠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면 아마도 그 이후에 파행이 될 것이다. 다 이제 더 이상 정무위 회의는 열지 못할 것이다. 사실 저는 좀 그것도 속상한 일인데 정무위만 놓고 봐도 과반수 이상을 야당이 이미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명의 정무위원 중에서 한 16명 정도가 야당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미 과반을 훨 넘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뭘 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네? 단독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아무튼 저는 막 단독으로라도 그냥 합시다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후에 힘도 받을 수가 없고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계속 정부가 계속 그것을 막 니네 단독으로 한 거잖아 막 이러면서 계속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하면 좀 그렇다. 그래서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이제 통과시키자라고 했는데 국힘에서 갑자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이 이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의라고 해야 되나요? 적은 인원들끼리 다시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야당목 원래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있었다면 3대3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당이 있으면 비교섭이 있으면 하나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셋, 진보당 하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둘 이렇게 돼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게 됐는데 거기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열어달라고 해놓고 안 왔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 어차피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렇죠. 포기한 거죠. 안건조정위원회 거치고 나서 다시 정무위 전체 회의를 열거든요. 근데 거기도 안 왔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냥 아주 순조롭게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박민식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 그 해당 그 부서의 법안이니까 당연히 장관이 이제 자리를 하는 건 맞는데 그 장관이 이제 끝끝내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막 이제 하고 무슨 뭐라고 했나 반헌법적인 법이다. 운동권의 음서제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뭐가 음서제도가 뭐냐? 그러니까 시험 안 보고 과거 시험 안 보고도 벼슬 하는 게 음서제도인데 이 민주유공자법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다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말은 못 하는데 계속 음서제도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제 그때 12.12 사태에 반란군을 진압했던 군인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법이다 이게. 그래서 서울의 봄에 나오는 김호령, 중령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법에 다 포함이 되고 이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법이다. 왜 이걸 막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과시켰는데 법사위로 가거든요. 그게 법사위로 가서 본회의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법사위에서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법에 좀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과 야당들이 더 세게 붙어야 됩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진보정당의 역할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진보정당이 어쨌든 소수잖아요. 사실 그렇죠. 혼자 살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거를 여론을 움직이는데 그리고 견인을 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제가 특히 국정감사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막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것을 뭔가 이번에 새롭게 바꿔가지고 이러이러한 잘못된 비리나 이런 것들은 싹 조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합시다. 이렇게 딱 누군가 안을 내요. 그러면 반대 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 집권할 때 왜 안 했니? 니네 집권할 땐 가만히 있다가 왜 우리가 집권하니까 이걸 하자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실제로 뱉는 말입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만 넘어서면 되는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게 아니구나. 근데 거기에 그동안에는 계속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었다면 진보당에 한 명이 끼니까 나는 민주당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뭔 소리예요? 이건 해야죠. 이건 민주당만 하자는 게 아니라 야당들이 다 하자는 겁니다. 또 무소속들도 다 하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니네만 하지 말자는 거야. 나머지는 다 하자는 거야. 이런 프레임이 가능해지죠. 그렇게 하면 압박이 실제로 되는 거죠? 그렇죠. 국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단독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있고 조금 뭔가 이게 여론에서 좀 밀린다든지 이러면 야사당이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네. 민주당은 사실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합의하기도 복잡하잖아요. 근데 뭐 소수 정당의 장점이라고 보면 장점이죠. 저희는 의원총회를 안 합니다. 의원의 결정과 의총을 안 하고 저희가 그냥 결정합니다. 제가 혼자라. 그러니까요. 네. 그게 또 장점이자 또 단점이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부러운데요. 남들 의총한다고 하면 나는 의총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진보정당이 제도적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더 많이 진출하기가. 지금 막 병립형이다, 뭐 연동형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희는 연동형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나 진짜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했는데 계산해봤거든요. 네. 실제로? 네, 막 이렇게 다 계산해보죠. 다 당에서 전부 근데 다 계산하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아니 민주당도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몇 석이 우리한테 유리하고 뭐 이런 걸 다 계산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랑 비슷해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병립형일 때 더 많이 진출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연동형으로 해야 소수 정당이 당연히 취지가 있으니까. 넓어지고 더 많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지율만 놓고 보면 3% 장벽이 있거든요. 3%를 못 넘는 정당들한테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속으로 뭐가 더 좋을까 막 했는데 당연히 연동형이 당연히 좋긴 하지만 이것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는 막 그냥 막 다 끝이야 이런 거 아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지 저는 연동형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소수 정당들이 뭔가 더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연합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있으면 서로 상대방만 넘어서면 된다고 하고 뭔가 올바른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3의 어떤 세력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새로운 정치가 열릴 거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시대의 화두인 윤석열 심판과 탄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저는 연동형을 통해서 소수정당과 제야를 민주당과 함께 연대시키지 않으면 전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노총이 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민주노총 조합원이고 민주노총도 100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민주노총의 공식적 입장으로는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면 좀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진짜 이건 빨리 우리가 탄핵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긴 한데 그러면 민주당은 그만큼 잘했어? 이런 정서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윤석열 심판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다 모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연동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대단결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 윤석열 퇴진 쉽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정국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를 열어내는 것도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진보당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뭐 현수막이나 그리고 헌신적인 당원들의 활동으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대표적인 진보정당, 굉장히 오래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 인식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의당이 있었잖아요. 네. 네. 사실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통합진보당은 해산됐고 우리는 당이 없어졌고 그리고 정의당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진보의 대표성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마 계속 했었다고 우리 당에서도. 네. 근데 출마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지자들, 저 친구들이라든지 뭐 가족들이라든지 아유 고생했어. 내가 너 생각해서 찍었어. 정의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려서. 그러니까, 네. 진보의 대표성이 정의당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진보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의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의당의 그 위치, 그렇죠. 이미지가 있죠. 예. 네, 그 이미지가 꺼냈죠. 그것을 극복하는데 10년 걸린 거고 그것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 게 전주 선거예요. 전주 선거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많은 분들이 진보당과 정의당을 헷갈려 했거든요. 네. 근데 전주 선거 이후에 진보당이라는 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는 리얼미터에서는 계속 그 여론조사를 하는데 넣어줍니까? 넣어줍니다. 진보당을 진짜 넣어줍니다. 안 넣어줬는데 네. 지금은 그래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예를 들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그 다음에 기타 정당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원내 정당의 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사실 전주 선거 이후에 한석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한석의 기적은 4월 5일 날 시작되는 게 아니고 시작됐고 내년 4월 10일 날 꽃 피우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4월 5일 날은 저 혼자 출마했지만 내년 4월 5일 날에는 지금 현재 84명이 총선 후보로 당내에 선출 절차를 마무리했고 예비 후보 등록을 지금 거의 한 70여 명 정도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비례 후보까지 포함하면
90명 야. 정도 되는 후보들이 내년 총선에서 진보당의 이름으로 네. 뛰게 될 것 같다. 엄청나네요. 그 기자회견 봤는데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심판을 넘어 탄핵을 네. 넘어 개헌으로 이런 구호를 네. 두셨더라고요. 네, 그 의미가 맞아요.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심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 심판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전주 가면 막 무슨 막 그 가게들 가서 막 요새 얼마나 어려우세요 막 장사 너무 안 되시고 막 힘드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때문이요 그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끌어내릴 거예요 그렇죠. 가서 좀 제대로 좀 해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탄핵 말고 예?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심판 무슨 퇴진 뭐 이런 것보다 구체적으로 탄핵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 시대의 사명으로 되고 있지 않냐. 네. 처음에는 탄핵 조금 좀 너무 세지 않아? 뭐 이거 지금 이게 맞아? 뭐 법률적으로 뭘 잘못한 게 있어 윤석열이? 네, 그 얘기 뭐 많았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탄핵 이후에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사실 저는 여기 이제 촛불 행동 TV니까 지난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촛불이 박근혜 끌어내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우리의 사명을 다 했다. 박근혜를 끌어내렸으니 이제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사실은 문재인 그 5년 동안의 우리의 삶이 촛불에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요구했던 것을 담아냈냐. 저는 그러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탄핵 이후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개헌이다.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개헌이다. 그리고 그 개헌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탄핵을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헌 의석을 만들자. 그렇죠. 네. 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김용민 의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진보당에서 개헌도 고민하는데 사실 민주당도 고민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님도 적극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토론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개헌의 내용을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당내에서 예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도 있고 민주당도 그런 걸 준비해 오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같이 이제 논의해 나가면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결선 투표제다. 좋네요. 만약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헌법에 명시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무슨 이 수구 보수 세력은 더 이상 집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응? 그리고 웬만한 모든 나라들은 다 결선 투표를 한다. 지금 보면 30%밖에 안 되는 지지율을 받아서도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선 투표제를 하면 50%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논란 무슨 단일화를 못해서 우리가 안 됐다. 그 87년 6월항쟁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영삼, 김대중이 단일화하지 못해서 노태우한테 넘겨줬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럴 고민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거죠.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 찍고 그다음에 1, 2를 결선 투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좀 더 자기 지향에 맞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연합 정치도 더 가능해지고. 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안을 이제 숙고하시고 있는 거고. 그렇죠. 괜찮은데 이거 개헌 구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논쟁이 딱 붙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내용 토론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도덕성만 핥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너무 그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후에 만들어질 대한민국 만약 우리가 탄핵을 할 수 있다면 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무엇을 중심에 놓고 가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나 평생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평생 진짜 사장 한 번 못 만나고 이번 노조법 2조 3조도 거부권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노동자들은 그 헌법에 넣으라고 하면 상시 근로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뽑아야 된다. 이걸 헌법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어지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농민들은 또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야 노동자들은 니네는 월급이라도 받는데 월급도 받고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잖아. 네. 어찌됐든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우리 농민들은 쌀값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최저 수매제도 안 되고 도대체 뭐 지금 그분들은 연소득이 가구당 1,00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연봉 1,000만 원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농민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헌법에 농민의 기본권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각계각층의 어떤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담은 내용의 헌법을 만들자. 네. 새로 만들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면은 이런 지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가서 토론이 돼야 될 텐데. 그럼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쭉 노동운동을 해오셨잖아요. 이게 가장 특이한 이력이에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비정규직을 대규모 정규직 전환하는 투쟁을 해서 성공하셨어요. 승리하시고 그리고 퇴사를 하고 택배 현장에 투신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처음 정규직이 딱 돼서 이제 출근을 하시면 되는데. 정규직 생활을 한 5년 했습니다. 5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뭐 퇴사하실 네. 수 있겠네요. 네. 하여튼 그런 전환의 어떤 인생의 경로를 바꾸신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다 하시게 됐는지. 비정규직으로 들어갔고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일하다 다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무슨 산재 처리 이런 거는 뭐 꿈도 꿀 수가 없었고. 근데 정규직들은 1년에 한 번씩 빨간 머리띠 메고 막 임금 인상도 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네. 우리도 노동조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이군요. 예, 없었죠. 노동조합. 2005년도에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면서 네.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고 10년을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년에 익숙하시네요. 예, 야구운동도 10년. 10년 싸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년 이상 계속 근로했으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파견법에. 네. 근데 나는 2년 넘었는데 왜 난 정규직이 아니야? 그렇죠. 난 왜 계속 업체야? 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업체 이렇게 불러주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 문을 두드리고 네.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주공장의 조합원들 중에서 제가 그때 지회장을 했거든요. 노동조합 대표를 했는데 18명 해고당했고 한 50명 정도가 징계를 맞았고 그리고 저는 구속됐고 손배가압류를 30억 맞았고 와. 근데도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지회장을 내려놓겠다 이러면서 싸움을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더 싸움을 계속했다가는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싸움을 멈춰지고 나서 해고 생활 3년 6개월 하고 있는 기간에 다시 협상이 돼서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법으로는 우리가 이겼어요. 네. 법으로는 이겼는데 파업을 해서는 진 거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간은 몇 년 더 걸리겠지만 법으로는 우리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쌍방간에 서로 고소고발했던 것들은 서로 다 취하하되 니네들은 정규직 해줄 테니까 이걸로 합의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합의로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1만 명이 정규직이 됩니다. 그래서 1만 명이 정규직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1만 명은 정규직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일했던 1만 개의 자리에는 1년도 안 돼서 잘리는 촉탁직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니네들은 투쟁을 했고 니네들은 손배도 30억 맞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없애줄게. 야 니네는 정규직으로 와. 우리는 그래 알았어. 우리 정규직 갖게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일했던 그 자리에는
1년도 안 돼서 계속 잘려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2년 되기 전에 다 자르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바랬던 비정규직 철폐인가? 이런 건 아니지 않아? 뭐 이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막 같이 이제 투쟁했던 이제 동료들, 같이 사선을 넘었잖아요. 막 해고도 당하고 막 이랬던 동료들과 뭔가 우리도 같이 좀 뭔가 활동을 해보자 했는데, 나는 이제 꿈을 이뤘는데 또 투쟁을 하자고 하냐 너는. 어?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 나 10년 동안 막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정규직 5년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한 1년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1년 고민을 해서 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당시에 2021년도에 택배 노동자들이 1년에 과로사로 22명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랑 함께 하고 싶다 해서 이제 택배 노조로 갔고,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요. 왜냐하면 저는 10년 동안 쌓아온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파업을 하면 어떻게 조합원들을 또 불러 모으고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과 같이 한 2년 못되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6월 달에 이제 전주에서 선거가 있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출마만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저 다시 택배로 다시 돌아올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했는데 이제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셨네요. 네, 그렇게 됐죠. 그 택배 노조가 만들어지고 택배 기사님들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사실 휴일 보장 문제 뭐 이런 거 많이 싸웠었잖아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되거나 노조는 또 탄압을 당하기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죠. 그럼요. 이것도 지금은 쿠팡이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쿠팡이 없었는데 쿠팡이 생겨서 더 심해졌죠. 어마어마한 노동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 문제가 정말 너무 산적해 있고 촘촘하고, 그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악질적으로 하는 거, 정말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노조법이나 이번에 2, 3조도 사실 거부당했는데, 정말 그건 너무 작은 부분이고, 더 노조법을 촘촘하게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고, 또 하나는 사실 글쎄요,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노조하면 왠지 자네들은 뭐 기득권이고 막 이렇게 생각할란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 10%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숫자를 대폭 늘려야 되고, 최소한 40% 50%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노조 진짜 자기네들 기득권만 자기네 이익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야 생각하는데, 자기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노동조합을 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운동과 노조운동을 동시에 추진을 해야 국민들의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진짜 민주노총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들, 이런 것들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게 다 제 가족이에요. 그렇죠. 노동 안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더 법적인 제도 이런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퇴진 투쟁들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나오시는 분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왜 빨리 모여서 힘있게 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진보당이랑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2시에 그 시국대회를 또 촛불행동 참가하고 진보당 참가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월에 한 번 뭐 이렇게 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방향, 전망, 글쎄요. 희망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 전주에서는 전주에서도
시국회의라고 하는 어떤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재야원로 선생님들이 네, 선생님들도 오시고 또 촛불 또 하시는 분들도 다 오시고 저희 진보당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집회를 했었어요. 네? 한 월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럴까 이러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국민들이 내년 총선만 기다리고 있구나. 내년 총선에서 이 본때를 보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사실 느끼게 된 건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였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재선거를 제가 했잖아요. 저희 지역의 투표율이 20%대였어요. 근데 강서구청장도 재보궐선거였는데 구청장 선거고. 네. 50%를 넘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잖아요. 근데 그날은 노는 날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날인데 투표를 하기 위해서 아무튼 모든 노력을 쏟아야 갈 수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열기가 식었다는 게 아니라 이건 표로 내가 심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그동안에 민주노총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촛불 행동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근데 그 어떤 조직의 전체 구성원들한테 뭔가 이것을 얘기하기가 지금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냥 뭐 퇴진하라 이게 좀 거시기 하지 않아?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탄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기만 만들어지면 이게 확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방 만나야 되고 만나게 되죠. 그럼요. 그리고 다들 이제 표를 어떻게 행사할지 그 총선 때 심판을 할 각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항쟁 없이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촛불이랑 거리의 정치, 이 광장의 정치가 같이 함께 가야지 총선에서 반드시 이 국민들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진보당도 앞으로 앞장서서 헌신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과거를 잘 돌아보면요. 박근혜 퇴진 촛불이 만약 없었다면 박근혜 탄핵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민주당은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처음에. 맞아요. 근데 막 국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거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힘으로 사실 탄핵했거든요.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런 항쟁으로 이것을 압박하지 않으면 그냥 국회에 있는 그 구성원들 안에서 이건 뭐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무슨 뭐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어떤 열기가 모아져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은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는 의원 강성희가 생각하는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질문 어렵죠. 사람들이 억울하고 서럽지는 않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은 정치를 없애는 게 궁극적 목적이죠. 없어도 그냥 뭐 나 사는데 별로 나 정치에 관심 없는데 나 사는데 별로 뭐 거칠 것도 없고 편안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심판 탄핵을 외치는 수많은 전주의 시민들이 대부분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피부로 저는 느껴지는 게 지난 4월 선거 때는 윤석열 진짜 나쁜 놈이야. 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가게에 가면 저 이제 뭐 다음 달에 폐업할 거예요. 네. 더 이상 뭐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주민들의 그 분노라는 것이 점점 더
왜곡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없어도 되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 아닐까. 저랑 목적이 다르시네요. 저는 모두가 정치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고 저는 노동조합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치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4월 총선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는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뭉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유권자분들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그 말이 맞다. 내년 총선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정치 안에서는 계속 자기 것을 자꾸 이렇게 세고 있거든요. 소탐 대실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은 크게 뭉쳐서 싸워야 할 텐데 예를 들면 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에서는 정의당 플랫폼으로 모여보자. 기본소득당에서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번 모여보자. 저희는 원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을 비롯해서 모든 야권이 하나로 총단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된다. 네. 여기서 자꾸 이렇게 진보끼리 따로 모이고 뭐끼리 따로 모이고 신진보 있고 구진보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다 크게 하나로 단결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된다. 이걸 찾으면 내년도에 우리는 진짜 역사를 바꿀 것이고 만약에 내년도에 진짜 그런 작은 이익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못 한다면 이건 지금 그렇죠.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후대들한테 진짜 대대로 진짜 죄를 짓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진보 정당들의 역할도 매우 무거운 것 같습니다. 단결과 단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4년 총선 이 사람 특집 방송을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진보 정당이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늘 대변하고 앞장서 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